언제 들어왔습니까? 자, 지난번에 앞에 총론은 다 했죠? 경제할 차례? 그렇군요. 50페이지. 근데 오늘 오전에 인사 나눌 때 보니까 무진장하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는데 설마 저기 일주일에 이틀만 만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갖고 야 오랜만이다 뭐 이래갖고 공부는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나왔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 그 경제론에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유량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3번까지 이제 유량 저량이죠. 올해 시장에 들어서 참외가 공급이 됐어요. 그렇죠? 얘가 공급이 된 다음에 2018년 내년에 다시 여름이 되면 그 참외라는 과일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2017년에 공급됐던 참외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겠죠. 그럼 얘가 들어올 때쯤이면은 남아있는 애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비내구재죠. 한 번 사용하면 이제 효용이 없어진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얘가 새로운 애가 들어올 때쯤이면은 기존 애들은 다 소진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기간 새롭게 공급되는 양이 있죠. 그러니까 유량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시장에 주택이 새로 공급이 됐을 때 이 이전에 공급됐던 애들이 있죠. 얘랑 똑같이 다 없어진 건 아니죠. 네,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애들이 있겠죠.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또는 작년에 공급된 애들까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네,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하고 새롭게 공급되는 양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양이 크겠어요? 남아있는 애들이 크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내구재 같은 경우는 저량이 중요한 거예요. 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뭐를 중심으로 냈겠어요? 저량 변수를 중심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량을 기초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선생들이 문제를 줄 때는 유량 변수를 구하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유량은 별로 중시 안 하겠죠. 뭐가 중요하다? 저량이 중요하다.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요. 출제한 내용이 전부 다 뭐를 중심으로. 예. 말은 이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라고 표현을 해주지만 결국은 저량을 중심으로 답을 유도해요. 그러면 저량이 관계된 것 대표적인 거는 알려줬죠. 뭐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존에 기출 나왔던 거 보면 요거 세 가지가 중심이었어요. 요거 세 가지만 알면 기본적으로 답을 풀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하고 재고하고 뭐하고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 저량이 있고 주택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량의 공급량이 있고 저량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저량하고 유량이 있으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량이 중요하죠. 저량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6년 말 현재 세종시 주택이 15만 채인데 이 중에 만 채가 공가래요. 그죠? 그러면 주택 자량의 수요량은 몇 채겠어요?
얘가 지금 현재 세종시 주택이 15만 채인데 요중에 만 채가 공가래요. 그러면 수혜량은 얼마가 된다? 14만 채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량이라는 것은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 있죠. 그걸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혜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 저량의 수혜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없다?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요거까지 시험에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분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 사람들이 이거를 분양을 받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주택 저량의 변화분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신규 주택 공급량에서요. 멸실 주택 수를 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1년 동안에 공급된 양이 예를 들어서 만 채였는데 멸실 주택 수 있죠. 그러니까 멸실 주택은 뭐냐면 수명이 다해서 철거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용도로 전용된 애들을 우리가 멸실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숫자가 만약에 2,000채라고 그러면 빼고 남는 게 8,000채잖아요. 근데 기존에 만약에 저량이 예를 들어서 10만 채였다 그러면 전체 저량은 10만 8천 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식에 대한 것까지 뭐 인식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근래 이거 뭐 계산하는 거 이제 문제로 이렇게 인용하고 선생들이 이 변화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해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1번에 보면 유랑 개념하고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주택 재고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능 총소득서부터 순영업소 이렇게 쭉 내려오죠. 요거는 통상 연간 수익을 기초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니까 무슨 개념으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량 개념으로 대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고,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고요. 주택 거래량이 있죠. 그거는 이제 주택 수요량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2번에 가서도요. 유량에 해당하는 개념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량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는 주로 소득과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애들은 다 뭐가 돼요? 유량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재고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유 부동산에 대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슨 개념에 해당이 돼요? 저량에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애들 보면 임대료 수입 있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득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무슨 변수가 해당이 돼요?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죠. 유량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니까 주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마다 소득세 신고 들어가죠. 그 소득세 신고의 대상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거 기준하잖아요. 그때 그 소득 개념이 다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문제는 미리 다 풀어갖고 오신 거죠?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금방이라는 거를 참. 그래서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요. 주택 거래량, 단기 순이익, 소득,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변동량,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유량 개념에 포함이 된다라고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도요, 절량하고 유량이 나와 있을 때, 거기 뭐 문제 나와 있으니까 3번 지문 가보시면 2016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1,500만 채가 존재하고요. 2017년 1월 1일 현재 주택이 1,600만 채가 존재할 때 이 기간 동안에 철거 멸실이 50만 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량 공급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채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을 때 절량에 대한 것은 몇 채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1,500만 채에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1,600만 채가 됐다는 얘기는 이 기간 동안에 주택의 철거 멸실이 얼마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50만 채. 그렇게 되면 이게 기간 중에 100만 채가 공급이 됐다면 1,600이 아니라 얼마? 1,55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1,600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유량 공급량이 100만 채가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얼마가? 150만 채가 공급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철거 멸실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규주택 공급량에서 멸실주택 수를 빼서 전량에 대한 변화분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3번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가면은 2017년 7월 3일 현재 주택이 1,600만 채가 존재하고 50만 채가 공가 상태에 있다면 절량의 공급량은 얼마냐면 1,600만 채. 절량의 수혜량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550만 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여기 칠판에다 한 거. 그러니까 5번 지문 같은 경우가 실전에서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1번에 보면 신규 주택의 공급량은 유량이고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은 절량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재고의 변동이 유량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절량의 변화분이 바로 그건 뭐예요? 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매 기간 우리가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계속 쌓인 게 뭐예요? 그게 결국 절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유량이라는 것은 절량의 변화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기본적인 절량과 유량에 대한 개념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산적이라고 그래서 뒤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넘어가시면요. 80페이지가 보시면 40번 문제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설명해 드리냐면, 개별 수요하고 이제 시장 수요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시장 수요라는 것은요, 결국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것을 우리가 시장 수요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수평으로 합했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합했다는 거는 양을 다 더한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개별 수요자가 둘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럴 때 임의의 가격선이 이렇게 있을 때 1,000원일 때 A는 3개를 소비를 해요. 그럼 요거는 A의 개별 수요 곡선이고요. 같은 가격 수준에서 B는 5개를 소비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B의 개별 수요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시장 수요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은 수평으로 더한다는 얘기는 이 가격 수준에서 이 양이 있죠.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4개. 여기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수요 함수가 주어지고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0-2p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몇 배가 됐다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양쪽에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그냥 2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개별 수요 함수가 둘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때 그러면 A는 만약에 1000-5p고요. 얘가 만약에 500-5p라고 그러면
두 개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둘을 뭐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 돼요. 지금 요거 더한 것처럼. 그러면은 그냥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500 마이너스 얼마? CP.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물어볼 때 P는 이렇게 나오죠. 네, P는 이렇게 나오면 양을 기준으로 정리해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교재에 보시면 200 마이너스 4QD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양을 기준으로서 식을 정리를 해주란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상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는 그냥 n분의 1로 뭐 해주면 돼요? 나누면 돼요. 그럼 얘를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몇 배로 됐다는 얘기예요? 2배.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돼요. 수량에다가.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200 마이너스 2Q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0 마이너스 4QD라고 줬을 때 얘가 몇 배로 늘었다? 2배로. 그러면 원래는 양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자변으로 넘어가서 4QD가 100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러면 QD는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 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식이 수량으로 정리가 돼 있죠. 이럴 때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몇 배가 됐다면 2배가 됐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양변에다 곱하기 2만 하면 된다고요. 식이 뭐로 정리가 돼 있을 때 수요량으로 정리가 돼 있을 때는 그러면 QD가 얼마가 되겠어요? 5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냥 이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2를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식이 정리가 됐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 보면은 전부 다 P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식이 다시 넘어가서 2분의 1 P가 50 마이너스 QD가 됐을 때 결국 P는 100 마이너스 2QM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라고 출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나누기 뭐 하면 돼요? 2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누기하고 곱하기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잖아요, 역수.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수량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곱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뭐라고 주어져 있으면 P라고 주어져 있으면 수량에다가 그냥 나누기 n분의 1로 나누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답이 200 마이너스 4QD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은 4QD를 나누기 2로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200 마이너스 2QM이라고. 예? 그러니까 저거 식을 전환을 해가지고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 만약에 이거를 인용을 해서 또 한 번 준다 그러면 요 수준밖에 없어요. 요거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개별 수요함수를 둘을 주고 시장 수요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개별 수요의 것을 다 뭐 해주면 된다.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맞는 건 딱 요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항시켜서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요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52페이지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4번부터 또 푸시면 돼요.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묶어 설명해 드렸냐면 제가 지금 푸는 문제집이 이거 말고도 3종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푸는 문제집이 4종류예요. 4종류. 4종류 문제에 비해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뭐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루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또 모의고사 봐가지고 또 뭐 이거 이상한 거 나오면은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또 뭐 삐지고 막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리면 그래서 또 얘기해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안 나오는 거는 안 나와요.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자, 4번 문제 가시면 수요 공급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1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수요 공급이라 하면 유량 개념을 의미하는데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절향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 중심이 되는 거는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잖아요. 어느 게 거래의 중심이 되겠어요? 재고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재고가. 그렇죠? 그래서 매년 공급되는 양은요,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 한 2, 3%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3번에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을 해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주택에서 제공하는 뭐예요? 효용을 가리켰잖아요. 그죠? 규모를 나누게 되면 다 틀리죠. 아파트나 단독이나 연립이나 빌라나 규모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품이 다 이질적인 상품인데 걔들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뭐를 취하겠어요? 휴식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게 걔네들이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개념이 주택 서비스라고 그랬고요. 4번에 보면 신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도 부동산 공급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인 것처럼 나성동에 주택이 1000채가 있으면 얘가 공급이 아니라 이 중에 팔려고 내놓은 게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럼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롭게 지은 사람만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존에 집 갖고 있던 사람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가면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요건을 말하고 이때 수요는 절향으로 표시된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하고 공급은 다 뭐예요? 다 유량이란 얘기죠. 아까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죠. 일반 경제에서 취급하는 재화는 소모성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이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되면 기존에 공급됐던 애들은 다 소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 시장이 공급되고 소비가 됐는지를 측정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틀리다고 그랬죠. 새로운 상품이 공급이 되더라도 기존에 공급됐던 주택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이 역시 시장에 존재하는데 걔들의 양이 더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유량이 아니라 뭐가 더 중시된다. 절향이 더 중시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에서는 틀린 게 5번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수요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자, 1번에 가면요.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공급 결정 요인에도 해당이 되고요. 어디에도 해당이 돼요. 수요 결정 요인에도 물론 해당이 돼요. 그렇겠죠? 이자율이라는 거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전세하고 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에 대한 수요와 뭐가 있고 월세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전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공급은 많아지죠.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둘 때 이자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보증금으로 주는 바에는 차라리 일부는 띄어갖고 은행에 저축하고 나머지 내가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로 지불하는 돈이 이자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도 작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를 선호하겠어요? 월세를 선호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월세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락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뭐를 선호하겠어요? 그 월세를 선호하겠죠.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뭐 별도 이자 수익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죠? 세입자들은 근데 무슨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를 주는 것보다 월세를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활용은 가끔씩 해요. 기억을 해 주시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수요의 결정 요인에는 부동산 가격, 소득,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 생산요소 가격, 인구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틀린 거는 뭐가 틀린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요. 지금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가격도 포함을 시켜요. 가격도. 예, 그래서 거기 가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결정 요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써요.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까지 넣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헷갈리겠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했을 때 걔들은 요건이 틀리다고 했는데 얘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고 적어서 나온 그 표현이 한 사람이 이제 부동산 학자가 번역해서 얘기 된 건데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실 거는 요게 아니라 뭐로 바꿔서 정리하면 돼요. 수요의 변화 요인. 변화 요인으로 하게 되면 거기 2번 지문에 보면은 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은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어디서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에서의 변화가 유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또 착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에는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 결정 요인이 돼서 그거 하나만 딸랑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있죠. 이거는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적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요. 일단 기출에서는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또는 수요 증가 요인 있죠. 이걸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를 알면은 답을 쉽게 찾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또 문제를 주는 게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죠. 뭐 있어요?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거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결국 얘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줄 때. 제목은 이렇게 달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변화를 알 수 있으면 답을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요에서는 뭐를 제일 많이 줘서 오답을 유도 많이 하겠어요. 대체제하고 보완제인 거예요.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많이 쓰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건 뻔히 알잖아요.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착각이 유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출제자들이 활용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의 변화 요인에서는 뭐하고 뭐를 대체제하고 뭐 얘네 둘에 대한 거는 반드시 숙지가 그래서 이게 숙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표현은 우리가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가. 근데 얘가 들어오면은 바로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이 유도되니까 이걸 답으로 많이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겠다는 얘기죠. 공급도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요. 공급도 구별하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얘에서 오답을 주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요즘 뭐까지 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겨우까지 이제 출제자들이 쓰는 거예요. 이제 쓸 게 없으니까. 얘만 주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죠? 오답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실전에 가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요걸 한 번쯤은 꼭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예? 이거 제가 오늘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6번에 가면 수요의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수요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수요의 발생 요인이라는 표현으로는 안 물어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죠. 아니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이렇게 출제를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거기 보면 기억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증가. 그렇죠? 인구가 증가해도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겠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증가하겠죠. 이혼 및 독신자 가구 수가 증가하면 증가하겠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이건 공급 요인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보완제 가격의 상승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겠죠. 예.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악화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5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는 꼭 잘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7번에 자 수요의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가시면 해당되지 않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공사법상의 제한, 당해 부동산의 고가, 유사 부동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잉 공급.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서 소비할 수 있는 비슷한 부동산이 과잉 공급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대체재에 대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당해재화에 대한 소비도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불분명한 표현은 잘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가 감면이 됐을 때 조세 감면이 됐을 때 그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 수요하고 소요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예, 이제 그거 기초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 소요 개념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저소득층 있죠. 예. 시험상에서 중산층 이상의 수요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저소득층인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위반이 되는 거지.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에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 개념보다는 뭐가 중요시 된다? 소요가 중시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가처분 소득에 의한 유효 수요를 의미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걸요. 지금은 그냥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래요. 표현이 옛날에 가처분 소득이라는데 표현은 바뀌었는데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네, 소득에서 우리는 뭐를 지불하겠어요? 세금 나가고 이자를 공제하고 남는 것 있죠. 네, 그거를 개인의 가처분 소득, 예전에 지금의 처분 가능 소득이죠. 그 처분 가능 소득의 크기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매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전에서는 가처분 소득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네, 그냥 용어상에서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5번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돼 있죠. 아까 얘기했죠. 수평적 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뭐를 양을 다 더해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는 걸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0번하고 11번 있죠. 예, 요거는 이제 뭐 구별하고 나온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예, 그거 구별하라고 나온 거예요.
걔들도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되죠.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를 아는 분은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수혜량의 변화 있죠. 변화는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예요? 이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할 때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있죠. 다른 요인은 어떻다? 이건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만 변한 거예요? 가격만 변한 거죠. 그럼 어떤 형태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얘네가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혜량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의 이동을 유발하는 것은 요인이 뭐란 얘기예요? 가격이란 얘기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요. 가격이 이렇게 800원으로 하락해요. 800원으로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수혜량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럼 뭐가 지금 변한 거예요? 양이 변했을 때 그러면 얘들이 양이 변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있던 원래 균형점에서 이 점으로 지금 이동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 이동을 유발한 것은 뭐가? 가격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의 이동으로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무슨 이동으로?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는 구별하기도 쉽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얘는 요인이 뭐예요? 얘는 소득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가격 이외의 요인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할 때 뭐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불변이라고 얘기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죠. 여기서 지금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애들이 있죠. 걔들이 변한 거야. 걔들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그러면 얘가 이동해서도 역시 또 뭐는 변하는 거예요? 수혜량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뭐가 변한 거예요? 수혜량이 변했죠. 네, 변했는데 이 선에서는 변화가 나타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가 그대로니까, 가격이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뭐를 그린 거라고 그랬어요? 선을 새로 하나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동한 형태가 나와요. 곡선이 이동한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동해도 뭐는 변한다. 양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혜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해줘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수혜량의 변화라고 출제한 거예요. 그럼 걔가 틀릴 거 아니에요. 걔가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가 이동해서 얘가 이동해서 수혜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의 변화다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 표현인데 실전에서는 수혜량의 변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으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모두 구별할 수 있어요. 공급의 변화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수혜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 변화에 따른 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겠죠. 어디서? 곡선 상에서 또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3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또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상이 있죠. 네, 이것도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니까 얘네도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11번에 가시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물어봤죠. 예. 이거는 이제 문제가 기출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인용을 해서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기출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지만 그건 그냥 맞추라고 준 거였고요. 그죠? 수요 변화 요인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해서 물어봤을 때요. 지문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었을 때 요 3번쯤에만 이게 이제 무슨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가격이 들어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그냥 자연스럽게 몇 번? 3번으로 되게끔. 그러니까 그 요인을 아는 사람은 그냥 찍을 수 있게끔 이제 배열을 해준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준 건데,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가보면요. 1번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되는 게 뭐냐면 3번하고 5번밖에 없는데 가격 상승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가격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왼쪽에 수요의 변화 요인에 아파트 건축비의 하락이 있잖아요. 그런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그런 공급 측면의 요인이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으로 가면 돼요? 5번으로 가면 되죠. 근데 5번에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는 뭐 얘기하겠어요? 대체재의 가격 하락을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걔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아니 근데 아까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뭐 상당히 활기차게 인사도 하고 뭐 즐거운 뭐 그러더니 왜 수업 시작하니까는 표정이 우울하고 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에? 요즘 뭐 공부가 안 되세요? 에? 아니 공부야 뭐 늘상 안 되고 있었잖아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언제 우리가 무슨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좋았던 적이 뭐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진짜 후에는 계속 밀려오면서도 여기 들어와갖고 시간은 가고 있으니까는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침에 나올 때 혹시 갈등 하나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다 보니까 학원 앞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얼결에 따라오려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에? 여기까지 왔는데, 7월 중순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금방이에요, 금방. 8월 초에 휴가인 건 알고 계시죠? 예, 휴가 끝나고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서 접수하는 거예요, 원서 접수. 8월 8일부터. 그쵸? 사진 준비하셔야 되고. 에? 사진. 참.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얘는 된다니까요. 얘는. 용어만 이해가만 되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용어가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설명을 해서 용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자꾸 반복을 해서 그거를 선생에게 물어보든 뭐로 하든지 간에 그걸 해소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쉽지 않고 그게 용어가 이해가 돼야지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압축이 돼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게 반복이라니까요. 반복. 응? 반복. 이거 집에서 꼭 풀어보시고 답이 있더라도. 그렇죠? 오늘 나눠드린 문제 받으셨나요? 네, 그건 답이 있던가요? 답이 없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따로 빼놨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테스트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문제지가 유포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있다가 풀어야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는 보안을 유지해서 다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봐야죠, 그게. 아니, 어쨌든 간에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계로는 40분의 시간에 40문제를 풀어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끔 난이도 구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40분 안에 40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못 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한 사람이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답을. 그러니까 기운도 내시고. 그렇죠? 자, 12번에 가면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네.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는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이제 기출을 약간 변형해 준 거죠. 기출에서는 이걸 뭐라고 줬냐면 스톡 개념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항의가 빗발친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줬다고요. 뭐라고? 스톡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2개국 공부해야 될 일 있냐 말해가지고 해서 그때 항의가 빗발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런 식으로는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이 이제 그렇다고 보고 이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자, 그래서 5번에 가면 부동산 수요자의 선호도가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 그러면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리고 이제 항상 초과 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고요. 초과 공급은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균형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은 13번에 수요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가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소형 아파트가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어요. 임대료가 얘 100만 원, 얘도 100만 원인데 얘가 임대료가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 둘이 효용이 같은데 얘는 임대료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싼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같으면 뭐가 싸네? 가격이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하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임대료 상승하면 얘 수요량은 줄죠. 대신에 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고. 그럼 얘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대체재들은 가격의 움직임이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지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상에 점의 이동이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특징 아시죠? 간평에서. 그쵸? 가격의 특징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하방 경직성도 있어요. 그죠? 오르는 거는 잘 오르는데 떨어지는 거는 잘 안 떨어지죠. 또 뭐 있어요? 가격의 특징 중에. 얘가 특징 중에 보면은 얘는 가격하고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임료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게 일반 제하고는 다른 거죠. 일반 제하는 물건 자체의 가격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가격도 되고 뭐도 표시가 돼요? 임대료도. 두 개의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영속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반 제화는 여기 가격하고요. 무슨 관계? 근데 얘는 임대료하고 뭐? 수요량.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 가격과 무슨 관계?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뭐하고? 수요량 관계에 표시한 것이라서 표현은 두 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도 얘기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두 개가 나오더라도 얘는 특징이 뭐가 있으니까 영속성이 있어서 임대차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뭐로? 임료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상품 자체의 가격밖에는 택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 사무실에 유리창에 보면은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가시면요.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요인으로 옳은 거는 몇 개냐 뭐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우상향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그게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 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기가 우측이고요. 여기가 좌측. 위에 아래. 그럼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상향 또는 우상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좌하향 또는 좌하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안 쓴다고 얘기한 거죠. 왜 안 쓰냐면 지금 이거 뭐로 배웠어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고. 얘는 뭐 한다고? 우상향한다고. 그럼 얘하고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거 안 쓴다니까요. 그냥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그냥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측을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먼저 부동산 가격 하락 있죠. 얘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격이니까. 가격이니까는 곡선을 이동시키지는 않죠. 얘는 곡선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는 애고 당해재화가 열등제일 때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무슨 재화예요? 열등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당해재화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했죠.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장 표현은 조금 넣어줘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일정한데 뭐가 상승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뭐보다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확연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고 돼 있죠.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해당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당해 부동산과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뭐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그래도 되죠.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는 계속 활용을 많이 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뭐? 바로 안 되시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잖아요. 대체잖아요. 양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은 보완제잖아요. 보완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대체제는 가격의 움직임은 같죠. 근데 양의 움직임이 틀리잖아요. 바로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해하기가 힘들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얘가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대체제라고 보면 돼요. 양의 움직임이 같은 애들은 뭐예요? 보완제잖아요. 보완제. 왜? 보완제는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만 효용이 발생하잖아요. 바늘하고 실같이.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있죠. 그럼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그럼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하잖아요. 그럼 무슨 재화겠어요? 그럼 보완제죠. 보완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그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하고 요 양에 대한 거를 갖고 이제 비교하려니까 이제 바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요렇게도 판단해서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늘의 가격이 하락하면 바늘 수요가 늘죠. 그럼 바늘만 사진 않고 모두 사겠어요. 실도 사니까 양의 움직임이 같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대체제하고 보완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구별은 잘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15번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수요가 뭐 하는 요인이야? 감소하는 요인. 그러면 1번에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수요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죠. 이거는 공급 감소 요인이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곡선을 오히려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당해재화의 수요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건축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케이스. 대체나 이제 보완제 개념만 조금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답을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질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